백제사 연구자분들 중에는 백제가 갔다 왔다라고 뭐 보시는 그렇게 분 다수는 안 갔다고 안 봐요. 갔다. 아 굴하다. 이제 그런데 약간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거짓말과 뻥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 굉장히 낯설네요. 엄청 서하. 낯선. 서하의 입장에서는 사실 실리를 얻은 거죠. 저는 스위스에서 한 4년을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나름대로 어떤 패권을 쥐어갔는지를 얘기했다면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죠? 특히 지금의 한국은 근데 뭐 지금의 한국 정도면은 그래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군사력으로는 뭐 네. 세계 몇 위 안에 든다면 10위권 안에 든다면서 경제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선진국이죠. 선진국으로 올라섰는데 뭐 아무도 아무튼 강대국이라고는 안 하네. 선진국, 선진국 정도. 어쨌든 좀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들도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었을 것이고 강대국과 함께 뭔가 나름대로 또 윈윈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사를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중국이랑 어쨌든 계속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이었잖아요. 그 뭐 삼국 시대부터 이후로까지 쭉. 네. 사실 뭐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중국이 강대국이었었던 건. 그렇죠. 그 가운데서 이 한반도에 있었던 이 나라들이 취했었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뭐 전쟁을 하지 않을 때 주로 이제 계속해서 외교 사절을 보내면서 교류를 하고 근데 이제 그 서로 간에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거. 당시에는 정근대 사회에는 국가의 모든 주요 물품의 생산, 유통 이런 것들을 중앙 정부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뭐 사치품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가 간의 그 외교 관계라든가 교역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중국의 주요 국가로 이제 선택이 돼야 됩니다. 외교 파트너로서 이 사람은 중국 왕조 입장에서도 얘네들은 정말 우리의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다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인정받는 게 책봉호죠. 책봉. 무슨 장군 혹은 무슨 왕으로 봉한다. 이게 다 등급이 있어요. 네. 장군호는. 자 그걸 높게 받아야만 이쪽에서 뭐 고구려 백제 경쟁하고 외도 뭐 이제 이쪽이랑 뭔가 경쟁하는 한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높은 책봉호와 많은 경제적인 회사품, 조공품을 갖다 주면 그만큼 또 회사품을 주거든요. 자 그게 필요한데 이걸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국력만 보여가지고는 아무래도 국력 차이가 있죠. 고구려가 1장이고. 무슨 또 고구려가 압도적인 당시엔 1장이죠. 근데 중국 다음이니까 2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 동쪽 아니에요? 지역에서. 동쪽 지역. 명확하게 네. 영어 표현을 해주세요. 동쪽 지역에서 1장. 1장. 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백제, 신라, 외가 이렇게 막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자 그러면은 고구려는 국력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죠. 먹고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그럼 고구려는 굳이 중국이랑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이 훨씬 더 선진적인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부터 그 많은 걸 얻어야죠. 얻어야만 자기들도 뒤처지지 않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강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은 깔아가면서 서로 중국과 경쟁을 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위아래는 명확하게 하고. 네. 서로 간에. 다만 백제는 고구려하고 전쟁 중입니다. 네. 그리고 외도 고구려랑 적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높은 걸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발 뒤꿈치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남북조 시대입니다. 이게 5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 이 시기에 남조와 북조가 갈려져 있었어요. 중국이. 근데 당시 백제 입장에서는 남조하고만 주로 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남조의 가장 큰 적은 북이거든요. 이 나라랑 서로 전쟁을 하는 과정이었고 아무래도 국력 면에서는 남조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조공국이나 뭐 혹은 이제 그 황제의 권위 양쪽 다 남조 북조 다 황제인데 황제의 권위가 아무래도 조금은 열세 있는 면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외교적 파트너가 절실하죠. 그때 백제가 그 당시 동성왕이었는데 표문을 보냅니다. 490년에 뭐라고 보내냐? 저희가 북이랑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북조랑. 네, 북위가 저희한테 수십만의 기병을 보냈는데 저희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이 북위의 대군을 물리쳐서 다 아주 쓸어버렸다. 이 신하들이 아주 열심히 했으니까 이들에게 높은 관직과 상을 주십시오. 라고 표문을 보내거든요. 지리적으로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미스터리였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 쓴 거 아닐까? 그래서 북위가 쳐들어온 게 아니고 고구려가 쳐들어온 걸 거야라고 쓰기도 했는데 표현은 이제 북위를 표현한 게 맞아요. 남조 입장에서 북위를 표현한 뭐 흉리 이런 위로 이런 표현들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당시 백제가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구라다. 이제 구라인데 약간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은 상대를 기만하고 속이기 위한 구라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남조가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게 좀 복잡한데 백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북이랑 싸우면서 당신 편을 들어주고 있다. 내가 너의 충실한 우방국이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하는 의도. 맞습니다. 우린 당신의 충실한 우방국이고 언제까지 당신이랑 같이 할 거고 너무 북위에 우리는 대해서 언제까지나 당신들과 함께 할 거라는 건 약간 거의 충성서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체법 관계에서 충실한 신하인 척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조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합니까? 네, 그래서 동성왕과 뭐 그 신하들한테 또 백제가 그 남조에서 차지하는 외교적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걸 얻는 게 많아집니다. 근데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네. 남조 입장에서 남조가 그걸 속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북위가 수십만을 쳐들어갔다고? 근데 그게 다 쓸어 없어졌다고? 그거 조사도 안 하고 주지는 않았겠죠. 다만 근데, 그 표현들이나 이런 게 이쁘다라는 느낌 아니에요? 네. 야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한테 우리랑 잘 지내고 싶은 거야? 이 친구들이 이쁘네? 이 정도인 건가요? 그게 약간 의제적 형세라고 보통 전문적으로 얘기하는데 의제적. 의제적 형세. 그게 단순히 이제 외교 문서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남조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게 정치적으로도 이런 우방국들이 의제적으로라도 자기들한테 가상으로라도 그렇게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하. 정치적으로. 의제적 형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가상의 형세를 만들면서 자기 외교적 지위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노력이었다. 근데 서로 그걸 다 거짓말인지 아는데도 네. 기특하게 그냥 받아들여주고 알지만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거짓말이죠. 네. 그렇게 그런 거짓말들을 만들면서 해 나갔던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백제 얘기 나왔는데 백제가 요소를 진출했다고 하는 기록이 그 중국의 남조 쪽의 기록에만 나오는 거예요. 북쪽에는 안 나옵니다. 요소는 분명히 북조 땅인데 왜 남조 쪽에만 이런 내용이 나올까? 근데 그 백제사 연구자분들 중에는 그걸 잠깐이라도 백제가 갔다 왔다라고 뭐 보시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분도 있던데. 있지만 다수는 안 갔다고 안 봐요. 갔다. 왜냐하면은 요소 지역은 분명히 세력이 있었어요. 네, 세력이 있었고 그럼 남조가 뭔가 착각을 했나? 착각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남조 송 같은 경우에는 산동 지역 차지하고 요소랑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쪽에 있는 세력이랑 교류도 합니다. 그런데 백제가 거기를 차지했는지 또 설령 착각했다고 하든 나중에 추적 조사도 안 하고 그걸 계속해서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의제적 형세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근데 이게 서로 거짓말인 줄 알면서 계속 예, 맞아요. 그거를 주고받는다는 게 그 의제적 형세라고 하는 게 그 공인된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양국 사이에만. 양국 사이에 공인된 거짓말을 서로 주고받는 네, 다른 맞아요. 의미인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거짓말과 뻥카라는 뜻인 건가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대에도요. 네. 서로 간에 나누는 외교적인 언사나 이런 것들이 좀 과잉되고 과장되는 반드시 면이 있다. 현실에만 기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서로에 대한 어떤 투표성과 더불어서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서로에 대한 역할을 서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적이고 내가 가진 카드를 좀 더 과장되게 얘기한다거나. 네, 그렇죠. 물론 그거랑 지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시에 너무 큰 뻥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예를 들면은 당시에 있지도 않았던 뭐 나라 예를 들면은 고구려가 어느 날 갑자기 459년인가 그 숙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신을 데려와요. 그 숙신은 동북 쪽에 있다고 하는 나라인데 당시는 없었어요. 그냥 데려온 거예요.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숙신 사신을 데려와서 고구려 사신 통역을 해줬다. 근데 숙신 사신은 뭘 들고 왔냐? 호시와 석노라고 하는 걸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만 보면은 당시에 숙신이 있는 거잖아요. 459년 당시에 그 송이라는 날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없었는데 오래전에 멸망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숙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 선진 문화에 보면은 주나라 때 와서 주나라 때 그 태평성대의 하나의 그 상징으로 그 나라가 호시를 가져오면은 성노를 가져오면은 아 천하태평이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고구려가 데려와가지고 중국 쪽에서 이게 절실했거든요 당시에. 예, 이 당시 송이라고 하는 나라에 데려와서 봐봐라 당신이 그 당신들 나라가 지금 태평성대라고 하는 증거다. 이 동북방에 있는 숙시인이 호시와 성노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제시해주고 중국 쪽에서 봐도 이게 의심스러웠겠죠 당연히 갑자기 숙신이 나타나? 라고 했지만 유용하거든요. 아 정치적으로. 어쨌든 숙신이 정치적으로. 왔어 봐봐 우리 황제의 덕이 저기까지 미치고 있어 우리 태평성대야. 혼란기일수록 더 필요했겠죠. 중국 쪽에서는 저기 숙신 이런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왔으니까 우리 참 천하태평한 나라고 황제의 덕이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죠. 서로 윈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어떤 허세 혹은 허장성세 그리고 이런 어떤 의제적 형세라고 하는 가짜의 형세가 당시 외교적으로 상당히 횡행했던 부분이 있다. 이 5세기 당시에 그런 게 주변국 입장에서 강대국과 서로 윈윈하면서 외교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 아니었나. 그게 윈윈인가요? 서로 간에 좋은 거죠. 서로 간에 좋았으니까 어쨌든. 네. 좋습니다. 만들어진 결과물은 실제랑 다르지만 서로 좋았으니 됐다. 뭐 유라시아 역사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좀 등장하는 게 있습니까? 실리적인 외교랄까? 유라시아 역사에서 뭐 예를 하나 꼽자면 서하라고 하는 국가 있어요. 서하. 아 굉장히 낯서네요. 서하. 엄청 낯선. 교과서에서도 잘 안 나오고. 어디- 교과서에 나오기는 어디에 하는데 있는 거의 나라죠? 언급이 안 되는. 그게 이제 11세기에 우리 알고 있는 거란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송나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송나라의 서북 쪽에 서하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라고? 지금 따지면 지금 중국의 청해. 강숙성, 영하, 회족자치구, 뭐 청해, 뭐 요런 그 지역에 해당됩니다. 서북 쪽이라고 보면 그렇죠, 됩니까? 그렇죠. 중국의 서북 쪽. 중국의 서북 쪽. 탕구트라고 하는 맞아요. 세력으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네, 탕구트라는 민족이 이제 세운 국가인데 이제 서하라고 원래는 그 걔네 국호가 대하죠, 대하. 대하. 큰 하나라. 근데 이제 서쪽에 있다고 해서 그냥 아 서하. 중국의 입장이 입장에서 들어간 봤을 때. 거네요, 서하. 아 그럼 대하라고 불러줘야죠. 네, 근데 우리 뭐 교과서에서 다 서하라고 아, 쓴다는데 그냥 하도 서하. 네. 그래서 이 서하가 1038년에 이제 건국이 되는데 그때 이미 북쪽에는 거란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나라라고 부르는 아요 이때구나.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송나라 송나라. 그러니까 북송이죠. 네. 또 북송 남송 나뉘니까 이 두 국가가 있었는데 거란은 뭐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뭐 그 당시 강대국이고 송나라는 뭐 물론 군사력에서는 좀 딸렸다고 하나 나머지 뭐 경제 문화 이런 쪽에서는 또 굉장히 엄청난 강대국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하라고 하는 이 국가가 어떻게 보면 강대국 둘을 상대했어야 되는 거죠. 서북 쪽에 있으면서 오른쪽 오른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이제 거란이 있고 요 오른쪽 밑으로는 아래로는 이제 송나라. 약간 고려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동쪽에 그런 위치에 있었던 나라가 이제 고려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둘을 동시에 이제 상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란은 워낙 강하니까 거기는 이제 바로 깨갱. 깨갱. 근데 송나라하고는 뭔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볼 만하다는 게 붙어도 네, 붙어서 붙어도 된다. 붙어서 이길 수 있다. 처음 듣는 나라인데 그렇게 센 나라입니까? 그래서 서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하가 우리 나의 황제국이니까 우리도 송나라한테 사신을 보내서 우리 황제로 인정해줘라. 동등한 관계를 네, 맺자. 동등한 조공 관계로 채뽕이 아니라. 네, 동등한 우리 황제국끼리의 어떤 교류를 맺자. 송나라가 뚜껑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그 서하가 건국되기 한 30여 년 전에 이미 거란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거든요. 송나라는 동등한 황제국이에요. 근데 송나라는 사실 우리 앞서 뭐 화이 뭐 이런 얘기했지만 거란 오랑캐거든요. 송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대우해줬다는 것 자체가 치욕.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뭐 힘에 눌리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서하까지?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송나라가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서 서하고 송나라가 전쟁을 해요. 근데 서하가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요. 어떻게? 송나라가 정말 군사력은 약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강국과 뭔가 외교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강국이 아닌 나라랑 지금 외교한 거 아닙니까? 이 근데 정도면? 이제 뭐 군사력은 약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게 장기전으로 가니까
장기전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송나라는 어쨌든 경제력이 풍부하고 사람 수는 많고 장기전으로 이끌고 가면 사실 서한은 그렇게 큰 국가가 큰 나라는 아니었기 아닌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중국 서북 지역이 막 농사가 막 엄청 잘 되고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네. 송나라는 막 벼농사 막 2번씩 1년에 막 2번씩 하고 막 이러는데 경제력 쪽에서는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해 입장에서는 장기전을 이끌고 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거란이 요 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 불리한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에 개입을 해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거란도 지금 눈치를 싹싹 보고 있는데 그래서 거란이 송나라한테 사신을 보내요. 그 둘이 전쟁하고 있는데 그 거란 요 나라가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니네 지금 우리하고 국경 근처에서 뭐 군사 뭐 이런 거 돌아다니더라. 서하고 전쟁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거는 우리 30여 년 전에 맺었던 맹약을 위반한 거니까 니네 영토 좀 내놓을래? 이렇게 돼요. 서하가 그걸 노린 건가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노리지는 않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거란이 이제 자기 이득을 딱 찾아가려고 거기에 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가 지금 서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거란이 갑자기 뒤에서 그러니 송나라도 그 둘을 상대하기에는 힘들거든요. 그 전쟁을 끝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란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때 30여 년 전에 그 말하자면 조약 지금 표현으로 얘기하면 조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매년 그 은하고 비단하고 보내주기로 했었는데 앞으로 그거 10만씩 더 주겠다. 그러니까 냅둬라. 네. 영토 대신 그걸 주겠다. 그래서 거란이 콜. 그러니까 거란은 아주 이득을 딱 얻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서하고 송나라는 계속 싸우고. 그래서 서하고 송나라 싸움에서는 누가 이겨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서하가 군사적으로는 어쨌든 전투에서는 계속 이기는데 장기전으로는 못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란이 송나라한테서 이제 얻을 거 얻어갔잖아요. 그 다음엔 서하한테 간섭해요. 거란이. 네. 얘네는 굉장히 불쌍한 외교를 잘 못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 서하는. 그래서 이제 그 서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송나라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데 거란이 심상치 않으니까 빨리 송나라하고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해요. 화약을 맺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황제국 안 한다. 송나라의 신하가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한 발 낮추고 그러니까 송나라는 그럼 콜이잖아요. 황제 안 한다고? 오케이 콜. 대신 전쟁에서 진 거는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매년 비단 은, 차 이거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나라의 입장에서는 명분을 얻었고 서하의 입장에서는 사실 실리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쟁이 끝났고 그럼 뭐 전쟁을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전쟁이 끝났고 실리 외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 군데를 치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닌데 네네네. 서하라고 하는 국가가 이 강대국 둘 네.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어쨌든 살아 남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전략 뭐 전쟁이라고 하는 전략이 뭐 무조건 뭐 좋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지만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송나라로부터 이제 실리를 계속 얻어내는 거고 그다음에 송나라한테는 뭐 황제국이라고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네 나라에서는 계속 황제국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서하라고 하는 국가가 중국의 그 두 강대한 국가를 상대를 하면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 나중에 이제 거란이 여진족한테 이제 털리잖아요. 그때 그 서하도 사실은 거란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우리 신하 국가니까. 근데 이제 금나라가 서신을 한번 싹 서한테 보내갖고 야, 니네 누구 편 들래? 이제는 바꿔라. 줄을 제대로 제대로 다시 서라. 그래갖고 아마 오래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바꿔요. 금나라한테 충성하는 걸로. 이 친구들은 굉장히 유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대단한데 줄 잘 서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는 이제 금나라가 이긴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금나라가 졌었다면 졌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역사 쓸 때 외교 실패 이렇게 있겠죠. 너무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 좋습니다. 뭐 유럽에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강대국과 어떤 약소국 간의 어떤 실리적인 관계를 맺기.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이제 냉전 시기 때 여러 나라들이 이제 중립국화를 선택해서 그 소련의 직접적인 위협, 그러면 동시에 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결과로 그런 국가들이 외교장이 됐죠. 스파이들의 장이 되고. 그러고 보면은 오스트리아가 2차 대전 끝나고 네. 약소국으로 남았는데 문제는 바로 동구권을
접경지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오른쪽은 네, 이제 소련. 소련이고, 근데 얘는 자유 진영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소련의 위협은 정말 눈앞에 있었거든요.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소련이 들어왔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소련 탱크가 56년에 헝가리로 들어가서 한번 진압을 합니다. 60년대도 진압을 하고요. 그런 공포가 실제 있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는 완벽하게 중립 국가를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를 96년에 유럽을 데려가셨거든요. 와, 엄청 빠른 시점인데 네. 그러면. 그때 오스트리아 갔을 때 거기 북한 대사관이 있으니까 잡혀간다고. 출국할 때 그런 걸 이렇게 안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중립국이니까 모든 나라들의 대사관을 이제 했던 거죠. 지금도 오스트리아는 중립국입니까? 예, 아니 뭐 이제는 소련 무주겠지만 오스트리아도 사실상 중립국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무언가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는 성향이 되게 적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간다면은 포르투갈. 그 스페인에서 포르투갈 넘어가시면요 시간을 1시간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요 포르투갈은 영국이랑 시간대가 같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시면요 영국이랑 포르투갈이랑 위치 차이가 꽤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시간대라는 것도 사실 정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스페인의 위협으로부터 포르투갈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죠. 영국과의 전략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그럼으로써 영국을 끌어들여서 옆에 있는 스페인의 침입을 막으려고 그다음에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죠. 포르투갈은 무역도 영국이랑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카르도의 정치경제학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영국은 양모를 팔고 포르투갈이 프랑스도 아니고 포르투갈이 와인을 영국으로 파는 그 비교우위가 실제로 그런 전략적인 동맹의 결과인 자유무역의 사례였던 거죠. 정어리 많이 먹더라고요. 영국산 정어리를 많이 먹어요. 포르투갈이. 포르투갈 전통 음식이라고 나오는데 다 영국산 정어리예요. 그리고 영국 가시면은 그 이제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찬을 끝나고 마지막에 치즈와 함께 나오는 게 포트 와인입니다. 달달하네. 네, 포트 와인입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강대국 스페인이라는 강대국과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강대국과 끌어들인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는 거네요. 그런 식의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립국으로 치면은 제일 잘 알려진 거는 스위스잖아요. 예. 저는 스위스에서 한 4년을 있었는데 공부를 학교를 끝내고 공부도 국제적으로 하셨네. 영국도 하고 스위스도 가시고. 예. 스웨덴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 외국만 다녔어. 거기를 가서 제가 제네바 살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견고한 중립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견고한 중립국. 제가 있을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는 그 스위스 제가 제네바에 있었는데 제네바는 그 도시 자체가 국제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고 외교관들이 활동을 하고 국제 기구가 있죠. 그러면 코로나 같이 모든 관계를 끊는 나라 그런 상황은 제네바한테는 죽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그 도시. 그런데 스위스를 봤더니 스위스 정부에서 나온 태도가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 3년치 식량을 우리가 이미 비축을 해놨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중립국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것에 신경을 안 쓰거나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비상상이 터졌을 때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식량 물자를 다 축적을 해놓고 그다음에 군대도 되게 신기한데 거기 공군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공군이 있어요. 육군은 없는데. 육군도 있고요. 징병제고 그 군인들 그러니까 1년은 갔다 와야 되고 근데 뭐 한국처럼 그렇게 막 어렵거나 뭐 힘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징병제도 있고요. 근데 바다는 없으니까 바다는 해군은 없지만 없고. 공군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냥 뭐 이러저런 얘기인데 알프스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그 포를 갖다 놨다고 그런 얘기. 포요? 예. 전쟁에 대비해서. 스위스는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누구라도 들어온다. 사실 스위스는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을 용매국으로 팔아서 목숨값으로 연명했던 사람들인데 그 딱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자기네들이 중립국으로 해야 살아남겠다. 어느 한 곳에 붙었다가는 결국에는 반대편에서 보복을 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에 그렇게 수많은 국제기구가 있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서로 상이한 다른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 한 곳에 모으잖아요. 그런 공간은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건드릴까요? 그 이런 얘기 들으면 왜 한국 이게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은 항상 처음에 저희가 도입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강과 강이 붙을 때도 많았고 강대국들 사이에 틈바구니 껴가지고 막 고초를 겪기도 했었는데 한 번도 이런 중립국가 비슷한 사례라도 존재하는 거는 없습니까? 광해군이 한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안에서 그냥 좀 뭔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아남는 방법들.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 중국 남북조 시대 그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남조와 북조는 사실은 각자 황제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황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천하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하고만 외교를 해야 돼요. 하나의 국가에만 신하입니다라고 조공셰프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고구려는 양쪽에. 남조 북조 다 하죠. 그리고 백제도 남조 쪽에만 하다가 고구려의 그 침공 위협이 점점 심해지니까 북조 쪽에 몰래 찾아가죠. 찾아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고구려가 너무 세게 침공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좀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고구려를 쳐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제 요청하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어떤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외교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립 외교라고 할 수 있죠. 양쪽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거는 약간 그 동네의 일장들의 성향이랑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게 중국은 일장이 원하는 게 어쨌든 나를 중심으로 모두가 뭉쳐 약간 이런 경향을 매번 갖고 있는 일장이 하나가 있으면 그 일장이 항상 뭔가 그 영향력 하에 들어가야 안정적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중국적 세계 질서 뭐 이래가지고 강력한 일극. 그렇죠. 그게 이제 있어서 뭐 한반도에 있는 왕조들은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죠. 어떻게 저 위에 바로 저런 강대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좀 좋은 관계를 이제 맺으려고 하는 거죠. 일본이 밑에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일본을 조선이나 뭐 고려도 그렇고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썼던 적이 그렇게 길지 않고, 물론 임진왜란 이런 건 굉장히 의외의 사실은 의외의 사건이고. 사건이었었고 늘 중국 쪽을 신경 쓰고 있는데, 이제 근대 현대에 오게 되면 중국만 아니라 일본도 세지지, 갑자기 러시아가 또 동쪽 시베리아로 쭉 오더니 이제 한반도까지 오지, 게다가 나중엔 미국까지 오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이제 막 한반도 쪽으로 몰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전근대의 그 중국 중심의 질서하고는 이제 좀 더 다른, 더 복잡해졌죠. 어떻게 보면 중국만 살펴야 되는 게 아니라 막 눈치를 다 봐야 되니까.